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서인지 텔레비전을 잘 안 보게 돼요. 그 덕에 이곳 사연 남녀도 알게 되었고요. 눈, 귀 둘 다 사용하고 응시하는 게 지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길게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실감나게 재미난 게 없더라고요. 드라마도 시시하고 그렇다고 개그 프로도 웃기지도 않고 뉴스도 그저 그렇고요. 그렇게 억지로 꾸며낸 것들은 이제 속내가 다 보이고 꼭 점쟁이처럼 마치게 돼서 시시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담이 세진 건지 뭔지 뭐든 다 시시껄렁합니다. 그나마 다른 사람들의 솔직하고 거짓 없는 인생살을 듣고 공감도 하고 웃기도 울기도 하는 게 재미나요. 실감나잖아요. 제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같고요. 서른이 너무 길었지만 이처럼 텔레비전을 잘 안 보던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청소기 돌리면서 눌렸는지 갑자기 웅성웅성 사람 소리가 들리대요. 그것도 영어로요. 텔레비전은 저희 바깥 양반이 매일 보는데 리모컨을 또 제자리에 안 두었나 보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끄려고 리모컨을 들었는데 보이는 영상 오른쪽의 제목이 아마겟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인가 좀 커서인가 들어본 제목인데 영화예요. 미국인들 나오는 어차피 보지도 않을 거 막 끄려다가 그놈의 제목이 어찌나 제 뇌리에 꽂히던지 아주 오래전 저의 이야기들이 파바박 하고 떠올랐습니다. 영화의 제목인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성과 악이 싸우는 최후의 전쟁터라 합니다. 전쟁터, 제가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아니지만 어쩌면 아마 적어도 갯돈에 관해서만은 크나큰 전쟁을 치른 적은 있었더랬죠. 우연히 보게 된 영화 제목으로 제 사연을 시작하려니 조금 쑥스럽기도 하네요. 영화만큼 블록버스터급은 아니지만 제 인생을 크게 좌지우지할 만했던 사건을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엄마께서 개를 드셨었는데 그 갯돈이 다 날아가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집안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모두가 힘들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안이 쫄딱 망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돈 때문에 저희 가정이 거의 망가졌다랄까요. 저희 엄마는 돈을 잃고 우울증을 오래간 알아오시고 약도 드셨었어요. 정신 상태가 안 좋으니 예민해져서 아버지와 자주 다투셨고 사이도 많이 틀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못지않은 아마 그 갯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부업을 조금씩 하시면서 저와 오빠를 키우셨어요. 참 알뜰하고 꼼꼼하셨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저와 오빠가 필요한 건 엄마께 말씀드리면 바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유했던 거죠. 엄마가 굳이 일을 하실 필요도 없었지만 엄마 나름의 목표가 있었는지 돈벌이가 되는 걸 하고 싶어 하셨어요. 사람은 능력이 될 때 벌어놔야 돼. 일어서서 움직이고 머리를 쓸 줄만 알면 말이야. 네 아빠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아빠 하나만 믿고 아끼면서 살면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 그치? 엄마도 엄마 돈을 벌고 싶어. 돈이라는 건 벌라고 존재하는 거니까. 물론 쓰기도 하지만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엄마가 집안일하고 너희 키우는 데다 써야지. 어디 허튼 데 쓰면 아빠한테 미안하잖아. 그렇다고 허튼 데 쓰겠다는 마음도 아니야. 엄마는 돈 모아서 나중에 가게 하나 차릴 거야. 그래서 아빠가 엄마 믿고 일도 쉴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 엄마는 막연히 가정주부로 살고 싶지 않으시다는 포부를 보이셨어요. 집에서 엄마로서만이 아닌 금전적으로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라셨던 작은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살림도 잘하셨고 부지런히 부업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개 하나를 들었다면서 아버지께 마구 자랑도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엄마는 정말 소녀처럼 꿈이 가득 차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엄마가 허튼 짓 하는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응원을 해주셨지 비난하거나 하지 말라고 말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어련히 잘하겠어. 아니 내가 주는 쥐꼬리 같은 월급도 당신이 처제들이랑 개들어서 불려주곤 했었잖아. 나는 뭐 떼부자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당신 믿어. 그러니까 새로 든 개도 잘해봐. 아니 나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파이팅! 엄마는 외가댁에서도 삼촌들 이모들과 개를 들고 있었어요. 한 번씩 그 개원들과 여행도 다니고 개돈을 타서 외할머니 생신 선물도 사드렸죠. 아버지 월급이 아닌 개돈으로도 그 비용을 해결하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엄마가 그 개돈을 알차게 잘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 제 뇌리에 개라는 것은 은행보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엄마가 개돈을 타는 날이면 덕보는 사람이 저와 오빠였거든요. 개돈 타는 날은 저와 오빠가 10만 원이라는 거금의 용돈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야, 개돈 타서 엄마가 용돈 주면 뭐 할 거냐? 나는 이번에 바지 살 거야. 내 용돈 모아놓은 거랑 엄마가 주는 돈 합치면 간당간당 하기는 하지만 살 수는 있겠다. 만약에 나 좀 모자라면 네가 조금 빌려줄 수 있어? 빌려주면 오빠가 다음 달 용돈 받을 때 이자 붙여서 갚을게. 어때? 괜찮지? 싫어. 오빠 저번에도 분명히 이자 붙여서 갚는다고 했는데 안 그랬잖아. 급하게 살 거 있어서 미안하다고. 빌린 돈만 딱 갚았었잖아. 나는 말 바꾸는 사람이랑 절대로 거래 안 해. 내가 손해볼 짓을 왜 해? 나름 저와 오빠 간에 모종의 개도 있었다랄까요. 그만큼 엄마의 개는 저와 오빠를 풍요롭게 해주었고 집안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개를 들고선 엄마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나중에는 외할머니께 돈까지 빌려서 그 개에 돈을 붓기도 했습니다. 둘째 이모도 같이 하자고 해서 가족이 하나둘 같이 하기도 했어요. 언니, 거기가 그렇게 괜찮다며? 같이 하는 여자들도 꽤나 사는 집 사람들이라 믿을만 하대고. 언니네 집도 이사하고 웬일이냐고. 형부 월급만으로 그거 어림없잖아. 그치? 좋은 거 혼자만 하지 말고 나도 좀 끼워주라. 거기 정원 다 찬 거 아니지? 글쎄, 거기 개주한테 한번 물어나 보게. 그런데 개 드는데 조건 있거든. 우리 동네 사람이어야 하는데 특별히 내가 백을 좀 써보지 뭐. 호호. 그렇게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걸 보니 정말 믿을 만한 곳인 것 같았습니다. 그 개를 저희 엄마가 5년이 넘게 하셨고 그 5년간 개돈도 크게 탔어요. 2년째 되었을 때는 엄마가 땅을 좀 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 사놓은 땅에 건물만 올리면 엄마가 거기에 어떤 가게를 할지 행복해 하시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말로는 엄마가 눈 감고 잠이 들었을 때도 입은 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엄마, 요새 아주 신바람이야. 이 돈이 그리도 좋을고, 알고 보니 내가 아주 능력자랑 결혼한 거였다니까. 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네 엄마가 더 밝아지고 기뻐하는 거 보니 좋다. 집안 분위기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엄마가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서 더 좋아. 그런데 엄마가 땅을 사고 반년쯤 지나서였나 엄마는 애써 장만한 땅을 도로 파셨습니다. 그 돈으로 개에 더 투자를 하겠다면서요. 고작 작은 땅 하나 갖고 있는 게 시시하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맨날 말하는 장씨 있잖아. 그 엄청 잘 사는 사모님. 그 사모님이 베트남에 유명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엄청 껌값으로 나왔대. 그래서 우리도 그 땅을 살 수 있다나 봐. 내가 샀던 땅은 고작 5평도 안 됐었잖아. 그런데 내가 이 땅 팔아서 투자하면 베트남에 내 이름으로 300평이 넘는 땅을 살 수 있다는 거 있지? 에이, 그건 좀 억지다. 어떻게 한국에서 5평인 게 조금 더 보탠다고 300.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정말로. 하지마 그거. 이상하게 찜찜해. 하지마 진짜. 알겠지?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못 써. 아이, 그리고 베트남에 그 큰 땅 사두면 뭘 할 거야? 당신은 나랑 애들 버리고 베트남 가서 살 거야? 아이, 그럴 거야? 아버지가 굳고 반대를 하셨고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고작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인 오빠는 크게 관심이 없었죠. 둘 다 그저 엄마의 갯돈 타는 날만 바라고 있었을 뿐. 그 일이 있고 엄마는 아빠의 반대 때문에 그 투자는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두 분 다 별 말씀이 없으셨고 한동안 조용했었죠. 그러다가 그 조용했던 집안에 처음으로 큰 소리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래로 단 한 번도 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는 욕을 막 하셨고 아버지도 고함을 지르시면서 싸우는 걸 듣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오빠에게 빨리 좀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라도 와야 들어가서 부모님을 말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더 지체되면 부모님의 사이를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오빠를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와장창 소리가 나고야 말았습니다. 안방에 있는 깨질만한 건 부모님 결혼 사진이 걸린 작은 액자 하나뿐이어서 그게 깨져버렸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용기 내서 안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얼굴이 벌개진 채 씩씩대고 허리춤에 팔을 올리고 서 계셨죠. 엄마는 침대에 등을 대고 엎드려서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던지신 건 아니고 엄마가 성질을 못 이기고 액자를 던지신 듯해 보였어요. 오빠가 헐레벌떡 집에 들어왔을 땐 아버지는 이미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엉엉 울던 엄마는 제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고 당분간 외가댁에 가 있겠다면서 아빠 좀 잘 봐달라고 말하고는 가버렸어요. 그때 제가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왠지 어린 마음에 아버지도 안 돌아오실 것 같고 엄마도 안 오실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오빠라도 있었죠.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너보다 3년 더 일찍 태어났잖아. 나도 우리 부모님 싸우신 거 이번에 처음 봐. 그런데 있잖아. 부부끼리는 안 싸우는 게 더 이상한 거래. 두 분이 이렇게 툭 터놓고 싸웠으니까 뭐 나중에 훌훌 털고 오실 거야. 아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만 좀 울어. 나 좀 믿어봐. 내가 엄마랑 아빠 다 모시고 올게. 그래서 오빠는 아버지가 갈만하신 곳으로 가보겠다면서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아서 깨진 유리 조각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내가 깔끔하게 치워놓으면 다 없던 일로 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요. 오빠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바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화를 내던 아버지도 엄마가 걱정되셨는지 쉬는 날 엄마 데리고 오겠다면서 외가에 급히 가셨죠. 그리고 매번 아버지 혼자서만 돌아오셨습니다.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너무 받아서 조금 더 외가에 있다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이 어린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게. 엄마가 갯돈을 좀 많이 잃었어. 사기를 당했지. 그 돈이 외가랑 친가에서 조금씩 더 빌려서 낸 거라 문제가 많아. 그렇다고 우리 집이 망하고 많이 힘들고 그런 건 아니야. 아빠 선에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들이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 너희가 해줘야 할 건 엄마가 조금 더 있다가 오시면 그런 이야기는 묻지 말라고. 혹시나 또 이야기 나오면 엄마가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너희가 아빠 좀 도와줘. 알겠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엄마가 아주 크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꿈에 부풀어 투자하던 돈을 모두 잃은 듯 했죠. 아버지는 정말 아무 일 아니라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셨지만 그날 이후부터 아버지 얼굴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문제 하나 없이 평온하던 저희 집에 문제라는 게 생겨버린 거죠. 그 일이 있고 1년 후 엄마가 집에 돌아오셨어요. 엄마는 많이 헬쑥해 보이셨습니다.
예전에는 밝고 말도 많고 소녀 같은 엄마였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거의 누워 계셨어요. 엄마 끼니를 챙기는 것이 저의 일이었죠. 엄마를 업고 병원에 가는 것이 오빠와 아빠의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마는 많이 힘들어하셨고 우울증도 있으셔서 집에 늘 사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기존에 내가 알던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예민해지셨어요. 별거 아닌 평소의 대화 속에서도 돈 이야기라도 나오면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지, 나 이번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좀 올랐어요. 원래 기존보다 10% 정도요. 그래서 고지서로 뽑아서 올려뒀거든요. 이따가 봐주세요. 그리고 학교 수업 교재 중고서적 확인해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한 학기만 들으면 되는 거라 아깝긴 한데 사야 될 것 같아요. 책 리스트랑 가격도 다 적어서 올려뒀어요. 이따가 봐주세요. 원래는 소소한 비용들 전부 엄마께 손 벌리던 저와 오빠였었죠. 그런데 집에 큰일이 한번 생기고부터는 자연스럽게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엄마가 불편해하실까봐 나름의 배려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빠의 그 별것 아닌 말이 다시금 화근이 되어버렸어요. 너 왜 그런 얘기 네 아빠한테만 하니? 내가 버젓이 있는데 너네 용돈이고 뭐고 다 네 아빠가 벌어와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사기당했어? 그래서 돈 한 푼 없으니 그러는 거야? 너 지금 엄마 눈앞에서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엄마는 소리를 치고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오빠 얼굴에 던졌어요. 오빠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아파서 신음소리까지 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오빠 상태를 보느라 바빴고 아버지는 엄마를 진정시키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엄마께서 밥상을 뒤집어 버리셨죠. 온 가족 모두에게 본인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서요. 저희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엄마가 한동안 괜찮은 것 같아서 약 복용을 멈춘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진정시키고는 급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젓가락에 맞아 눈두덩이가 퉁퉁 부은 오빠와 어질러진 뒤집힌 밥상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정리하다가 오빠가 걸레를 픽 던지더니 막 울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혀서 집에 오기가 싫다고 말이죠. 엄마 아픈 건 이해는 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나 있잖아. 이번 학기까지만 참고 있다가 집 나갈 거야. 1차로 면접 합격한 곳 있었는데 아직 이야기 안 했거든? 최종까지 되면 무조건 나갈 거야. 친할머니 댁 가까운 데로 배정받아서 차라리 거기 가서 신세지고 살 거야. 도저히 엄마랑 더는 못 살겠어. 엄마는 제대로 미친 것 같아.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꼭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고 붙어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 남은 가족들이 행복하고 편하게 지낼 방법을 찾아서 살아야지. 이게 뭐야?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맞나 싶어. 요새는 점점 무서워. 내가 더 이 집에 있다가는 엄마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질 것 같아. 너 아빠가 왜 맨날 엄마 요리 못하게 하는 줄 알아? 나쁜 맘 먹을까봐, 위험할까봐. 야, 솔직히 그게 사는 거냐?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엄마를 미친 듯이 싫어하게 될까봐 나갈래. 난 더는 못해. 오빠의 마음이 납득이 갔습니다. 저 또한 엄마가 힘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더불어 엄마의 돈을 들고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미워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기 바치기까지 했죠. 그리고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는 대로 바로 취업하여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조차도 그런 오빠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고 오빠는 제게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원래 저와 오빠 모두 대학을 외국에서 다닐 예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왔고 자연스레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그런 사기 사건이 생기면서 당연한 듯 오빠도 한국에서 학기를 다 채웠고 저도 오빠 따라서 같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1, 2년만 국내에서 다니다가
외국으로 가자던 계획이 모두 무너졌던 거죠. 그래도 저 나름 욕심이 있었기에 면목 없지만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자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니까 조금 휘청하겠지만 그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 아직 돈 벌잖아. 아이, 그러니까 괜찮아. 네 오빠처럼 지레 미안해서 그럴 필요 없어. 하고 싶으면 해야지. 걱정은 하지 마. 네 엄마는 내가 마음 잘 잡아두고 있을게. 나아질 거야. 나아지겠지. 세월 이기는데 장사 없으니. 꼭 아버지에게 모든 짐을 떠넘긴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했지만 독하게 마음먹고 저는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작은 고모가 뉴욕에 터를 잡고 살고 계셔서 저는 고모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성격에 여유 되는 대로 고모에게 저를 위한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집안일,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잠시 모른 척 하고요. 저를 보살펴 주시는 고모도 한 번씩 제 눈치를 보시며 엄마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기도 했고요. 너네 엄마가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인데 사기치기로 작정한 사람을 어찌하겠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 정말 많아. 그런데 있잖아. 그렇게 사기치고 끝까지 잘 되는 사람 없다. 분명히 땅치고 후회할 일 생길 거라고. 반드시. 이 고모가 장담한다 진짜. 너는 진짜 잘 될 거야. 이런저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하는 것만 신경 쓰면 돼. 얼마 전에 네 아빠랑 통화해보니까 네 엄마 많이 좋아지고 있대. 네 아빠가 노력 엄청 하고 있다더라. 사람으로 상처받은 거 사람으로 치유해야지 어째. 너네 엄마 아빠 좋아 죽는 사이잖니. 서로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한 번을 내가 못 봤는데 이혼까지 생각했었다는 거 보면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진 거야. 어쩌면 너 여기 오고 네 오빠 따로 나가 살고 한 게 잘한 걸 수도 있어. 너희들 있으니까 신경 쓰느라 오빠랑 언니가 제대로 대화를 못했을 텐데 니들 둘 다 나가고 속 터놓고 풀었겠지. 저는 그 갯돈 사건으로 부모님이 이혼까지 생각하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도 단단하게 사이가 굳건했던 부모님이었는데 고작 돈 문제로 부부 사이가 그렇게 쉽게 틀어진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선으로 선택한 것이 적어도 제 자신만이라도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었어요. 학업에 열중했고 그 뒤에는 취업에 매진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나마 그 덕에 저도 오빠만큼이나 빠르게 취업을 했고 취업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멈칫하게 되었죠. 제가 집에서 막 나왔을 때의 집안 분위기, 특히 엄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거기서 더 나아졌다고 해도 정말 괜찮을까? 똑같이 침울해지는 건 마찬가지일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저는 부모님 걱정이나 염려보다는 저 혼자 제 자신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본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근무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인사고과에도 좋고. 또 이제는 여기가 좀 익숙해 아빠. 최대한 노력해 볼게. 한국으로 갈 수 있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충분히 집으로 돌아갈 여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두려움과 책임감 같은 것들에 마음이 억눌려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저는 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회피로 인해 뉴욕에서 자리를 잡았고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명함 하나 정도는 내밀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섞여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을 보았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 회사에 근무하는 중국인들은 대부분이 대단한 부유층 자제였거든요.
처음 봤을 때 남편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꽤나 사는 집 아들 같아 보였습니다. 여유는 겉에 걸친 옷가지나 장식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품에서 나오잖아요. 늘 조급하고 초조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매사에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사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 그제서야 남편이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고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에 남편은 가족들과 함께 뉴욕으로 넘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을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했어요. 겸손하게 말하기 위해 둘러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하시는 사업이 갑자기 대박이 나면서 급하게 뉴욕으로 건너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위기였던 시기에 뉴욕으로 건너와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난 그렇게 잘 살진 않았어. 매일 돈이 없었고 힘들었지. 우리 부모님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거야. 특히 엄마가 고생이 많았지.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좋은 교육을 받았던 것도 결국에는 다 엄마 덕이야. 우리 엄마는 늘 겉모습을 단장하라고 말씀하셔. 장소에 맞는 옷차림, 미소, 그리고 태도까지. 그런 게 그 사람을 다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은 어쩌면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지. 엄마가 내 인생을 달리 만들어준 사람이야. 전에는 나 이렇지 않았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져 있어서 늘 조급해했어. 엄마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달라진 거지. 그래서 부모님께 정말 성공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게 내 꿈이야. 제대로 성공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남편은 본사 직원이 되기까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했고 저보다도 더 욕심이 커 보였습니다. 여러모로 남편에게서 본받을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고생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태도가 지난날의 저와 비교가 되면서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도 내내 부모님을 멀리하고 피해왔던 건가 하며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가까워지고 연애를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더 반성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국으로 돌아갈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한국 지사의 여직원이 필요했고 본사에 남은 한국 여직원은 저뿐이었거든요. 남편과의 이별이 서운했지만 이렇게 헤어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제가 한국으로 떠날 때 제게 약속했어요. 본사에서 한 차례의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만 이루면 재빨리 한국으로 가겠다고요. 가서 제대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벼운 만남이라 여겼었거든요. 진지한 만남을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또 한 번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한편으론 많이 고맙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때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한국으로 저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남은 학기부터 시작해서 취업하기까지 5년여 만이었죠. 중간중간 아버지께서 고모를 뵐 겸 겸사겸사 절 보러 오시긴 했지만 엄마와는 그동안 연락도 얼굴을 뵌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 문 앞에 다다르니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그런 모습일까, 날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 말이죠.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정말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용기 내서 나야 엄마 라고 말했어요. 문이 열렸고 오랜만에 본 엄마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긴 시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외면했던 미워했던 엄마의 몰골이 흡사 환자 같았어요. 늘 뱃살을 고민하면서 웃던 엄마가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카락도 거의 없었죠. 주저앉아서 저는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뒤이어 나오셨고 제 맘을 알겠다는 듯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버지와는 마지막으로 본 게 정확히 1년 전이었는데 원래도 마르셨지만 엄마 못지않게 더욱 말라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비행기 타고 와서 힘들지? 아이, 배고프겠네, 우리 딸. 얼른 들어와. 너 온다고 세상에 네 엄마가 오래간만에 요리했어. 일주일 전부터 레시피 확인하고 미리 연습도 해보고 그 덕에 이 아빠가 네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몇 그릇을 먹었나 몰라. 몇 번을 실패했는데 다행히 너 오는 날에는 성공을 했네. 얼른 와, 얼른. 아버지는 최대한 밝게 절 맞아주셨고 엄마도 결국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달래주는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뒤늦게야 오빠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빠랑도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꽤 되었네. 나도 일하느라 바쁘고 오빠는 승진하고 더 바빠졌고 집에는 자주 왔었어? 회사 때문에 이사를 자주 했다고 했는데 할머니 돌아가셨으니 지금은 거기 안 살지? 어디로 옮겼대? 네 오빠 여자 생겼잖아. 조만간 인사 온다더라. 너한테도 말 안 했니? 만나는 여자가 꽤나 마음에 드는 모양이더라. 어찌나 나한테 자랑을 하던지 최근에 프로포즈까지 다 했다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네가 와서 다행이다. 오빠 결혼식은 볼 수 있겠어. 녀석이 날 닮아서 쑥맥이라 장가도 못 갈 줄 알았더니 그래도 어떻게 한 사람 찾았네. 찾았어. 다행이다. 원래 오빠와 어릴 적에는 작은 것도 서로 공유할 만큼 정말 친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돌이키다 보니 결국 우리 가족을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 그 사기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엄마 주무실 때 아버지께 조심스레 물었어요. 사기꾼 신고한 거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야.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네 이모, 그리고 같은 계원들 5명이나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사기꾼이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내내 한국으로 안 오는 모양이더라고. 조회도 안 되고 찾아지지도 않고. 우리는 거의 포기했어. 포기하는 게 사는데 더 편해서. 계속 거기에만 매달려서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엄마도 겨우 돌아왔고. 많이 힘들었다, 우리. 그렇지? 이래서 돈은 다 부질없어. 연연하면 안 돼. 잊어야 돼. 아버지는 더는 말을 잇기 힘들다는 듯이 매듭지어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돈보다 엄마의 상태가 중요하니 나도 가만히 있어야겠다, 잊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한국에 와서 집과 회사에 적응해 가던 중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다음 달쯤에 가족들과 같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요. 시간을 잡아서 부모님과 인사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와 진지하게 만나는 것을 건너뛰고 결혼을 약속하고 싶다고 했죠. 떨어져 지냈지만 내내 생각이 났고 그리웠기 때문에 제게는 그 말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기도 전에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시고 오빠의 결혼도 앞두고 있었기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만 남편의 가족 시댁 식구들을 먼저 뵙기로 했죠. 한국으로 온다고 약속한 날 저는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공항에서 남편과 처음으로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남편 못지않게 인자하고 따스한 인상이셨어요.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멋지신 분이었죠. 절 보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어제도 만난 사이처럼 제게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머, 이제야 보네요. 우리 애가 어찌나 자랑을 해대던지. 우리가 그쪽 때문에 한국에 온 거나 다름없어요. 이쪽엔 아예 발을 끊고 10년 넘게 안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 소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네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보겠어요. 남편과의 재회도 너무 좋았고 시부모님과의 첫인사도 너무 좋았습니다. 나도 이 좋은 가족의 사이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남편이 한국으로 오고 몇 년간은 연애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추진으로 연애보다는 결혼 계획을 하게 되었죠.
저는 오히려 더 고마웠어요. 한국에 와서 가족들과 회포를 다 풀기는 했지만 아직 응어리가 있었고 그 응어리를 풀기보다는 다른 기쁨으로 덮고 싶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 응어리는 그 사기꾼을 잡아야지만 풀릴 것 같았어요. 그제야 저는 부모님께 만나는 사람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오빠가 먼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뒤이어 저희 결혼에 대략적인 시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곤 상견례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시댁에서 점 찍어 놓은 장소가 있다기에 그곳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를 듣고 저희 엄마께서 의아해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이랑 같은 거 아니었어? 그런데 무슨 약속 장소를 이렇게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잡았을까? 여기 내가 아는 곳이거든. 그렇게 괜찮은 곳도 아닌데 이상하다. 그 사람 말로는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선택한 거래. 어머님이 정한 것 같던데 한국에 오래 떠나 계셔서 잘 몰라서 그러셨나? 우리가 정할 걸 그랬나? 뭐 식당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얼른 가자.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저희 가족이 먼저 도착해 있었죠. 부모님과 저 그리고 결혼을 일주일 앞둔 오빠와 새언니까지요. 한 5분쯤 기다렸을까 남편이 먼저 들어왔고 시부모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주보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 순간 저희 엄마께서 헉 하는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모두가 친정 엄마에게로 시선이 몰렸고 굳어버린 엄마께서 시어머니께 마구 삿대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이 사기꾼년!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시궁창에 빠졌었다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세상에 어쩐지 장소가 너무 낯익더라. 맞네 맞아. 여기 네가 좋아했었지? 동네에서 만나면 아는 사람 너무 많이 마주쳐서 피곤하다고 하면서 동네에서 좀 떨어진 데서 약속 잡자고 늘 여기서 만나서 개하자고 그랬었어. 너 진짜 잘 만났다 이년아. 친정 엄마께서는 바로 시어머니가 곱게 올린 머리를 쥐어 뜯었고 테이블 위에까지 올라가서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가족들 모두 놀라서는 말리다가 마구 화를 내며 소리치는 엄마의 말 속에서 시어머니가 그 사기꾼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오빠는 서서히 엄마를 말리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남편은 그저 말리면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말리는 남편의 팔을 끌고는 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둬. 우리 엄마 잡아채지 마. 말리지 마. 멈추실 때까지 그냥 둬. 오빠 또한 앞에 놓인 물 한 잔을 마시더니 남편을 노려보았어요. 사기꾼 엄마 덕에 아주 호강하면서 살았겠다 너. 뭐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서 뿌듯해? 성공한 인생 갖고 그랬냐? 남의 인생 짓밟고 너 거기 서 있는 거야. 알겠어? 네 엄마가 우리 엄마랑 지인들 돈 들고 튀어서 네가 그러고 살아온 거라고. 넌 자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알아? 상황을 몰라서 그저 굳어있던 새언니에게 오빠는 원수를 진짜 외나무 다리서 만난 거야 지금. 내가 당신한테 말했지. 우리 집 사기만 안 당했어도 아무 고난 없었다고. 이상한 여자한테 돈 떼어서 우리 엄마 정신 놓고 나 집 나가고 내 동생도 가족이랑 연 끊고 외국 나가고 그랬다고. 그런데 동생이 사기꾼을 끌고 왔네. 오빠의 눈이 저까지도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겁을 먹게 되었고 난 모르고 있었다고 격하게 고개를 흔들었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바닥에 나뒹굴 때까지 쥐어뜯은 후에야 분을 삭히셨습니다. 그리곤 한참을 씩씩대다가 전화기를 들어서 신고를 했어요. 여기에 거액의 사기꾼이 있다고 말이죠. 결국엔 경찰이 와서는 온 가족이 상견례 중에 경찰서에 갔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께서 쉴 새 없이 전화를 거셨습니다. 언니, 그 여자 잡았어. 우리 돈 떼먹은 그년 말이야. 얼른 경찰서로 당장 와. 우리 돈 찾아야지. 아니다. 깜빵에 넣어버릴 거야. 지금 와선 그 돈도 다 필요 없어.
내가 이 사기꾼 인생 종치게 만들어줄 거야 아주. 망친 내 인생처럼 쫑나게 해줄 거라고. 두고 봐. 시어머니께 사기를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경찰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께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우시면서요. 그 돈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께서는 애초부터 돈은 상관이 없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를 제대로 망신을 주고 경찰서에 넘기고 싶어 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남편이 결국 나서서 저희 엄마께 사정사정했어요.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것도 아니고 사돈으로 만난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니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결정을 하라고요. 그러자 저도 모르게 제가 나서서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이성? 지금 이성적이라고 말한 거야? 사기꾼 집안이 먼저 꺼낼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와, 당신 정말 웃기다. 꼭 자기 어머니가 위인이라도 되는 듯이 말하더니 위인이 아니라 위장인이었잖아. 사기꾼 주제에 자수성가 성공한 척? 자신만 깨끗한 척? 대단한 사람인 척 말이야. 사기꾼한테서 사기꾼 아들이 뭘 보고 뭘 그리 배웠을까? 여태 당신이 내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거짓이 되었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내가 말하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크게 배신을 당해서 정말 힘들었다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죽을 만큼 괴로웠다고. 그런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당신 어머니셨네. 진짜 기가 막히다. 이런 거 보면 신이 있긴 한가 봐. 우릴 만나게 해준 거 보니까. 상견례 전까지만 해도 사랑스럽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던 멋진 남편. 행복해 보이고 나부터도 끼고 싶어 했던 시댁의 분위기. 이 모든 게 일순간 일그러지다니 참 인생 알 수 없더군요. 그러던 중에 하나둘 피해자들이 경찰서 안으로 달려왔고 오시자마자 저희 엄마처럼 바로 시어머니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결국엔 시어머니께서도 지쳐서 쓰러져 버렸죠. 여러 사람들에게 제대로 문매를 맞으셨으니까요. 쉴 새 없이요. 구급차에 실려가셨지만 그 누구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쉬하지 말라고 쓰러진 시어머니 면전에 욕을 할 뿐이었죠.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남편은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어요. 우선 합의를 하고 경찰을 끼지 말고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빚을 진 거면 다 갚고 죗값 다 치를게. 그런데 우선 우리 엄마가 아프시잖아. 쓰러지셨어. 그러니까 일말의 양보로 조금이라도 날 생각해서 나 좀 도와줘.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알겠고 내가 그 덕에 잘 산 것도 다 인정할게. 그러니까 다 갚겠다고. 갚을 거 협의해야지. 손해배상 소송을 걸던 사기죄로 소송을 걸던 일단 우리 엄마부터 정신 차리고. 조금이나마 이성을 찾은 저는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병원으로 갔고 저는 저희 가족들을 다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적어도 더 이상 도망은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다른 개원분들은 우르르 시어머니가 실려가신 병원으로 갔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언니만이 가족들의 동태만 살피며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 그 자식이랑 영 끊을 거지? 이 지경까지 왔는데 결혼하겠다는 둥 그런 미친 소리 안 하는 거지? 사기꾼 자식이면 그 자식도 우리 돈 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살았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일로 힘들고 아파할 때 그 자식은 그 돈으로 조기 유학 가서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거라고. 그걸 다 알고도 네가 결혼할 수 있겠어? 지금 이 말은 진심이다. 결혼을 한다고 쳐도 너 아마 계속 생각날 거야. 지금은 그놈을 사랑하고 다 좋을지 몰라. 하지만 결혼하고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면서 하나부터 10까지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해. 그러니까 일찌감치 네 마음 정리하는 게 좋을 거다. 그 자식 집안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라도, 특히나 널 위해서. 오빠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시어머니 혼자만의 잘못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사기친 돈으로 외국까지 건너갔던 시댁 식구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었죠.
물론 상견례 때 보니 정확한 내막은 모르고 있었던 듯 보였지만요. 한패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뭘 어떻게 해도 남편과 저는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누워서 분을 사귀고 있던 친정 엄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만나도 그런 남자를 만나냐고요. 그러면서 절 때리셨어요. 어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나를 닮았어. 그 녀석 지 엄마랑 아주 판박이더라. 다정했지? 사람 순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기 쳐먹는 거야. 내가 겪어보니 그렇더라. 안 그렇게 얌전하게 호감형으로 생겨서는 뒤통수 치고 이렇게 십수년을 힘들게 하고. 그 녀석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었는지 아니? 나보고 친언니처럼 지내자고 그랬어. 평생 보자고. 이렇게나 맘맞는 사람 처음 만난다고 말이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었었지. 그 녀석도 너한테 어떻게 했을지 내가 아주 훤히 다 보인다 보여. 아유 속 터져. 그 집안은 우리랑 뭔 원수를 진 건지 몇 대를 사기쳐먹는 거야 정말. 아유 속병이 또 도지게 생겼어 또. 아버지는 흥분한 엄마를 가라앉히려 물을 건네주셨고 온 가족이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남편과의 사이를 끊어내야 하는 건 당연한 처사가 되어버렸죠. 결정하고 말고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선의 문제를 우리의 관계까지 끌어들이지 말자고요. 자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제 결정만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건 많아. 중죄를 지었어. 죄값 다 받으신다고 했고 그때 갚지 않은 돈들도 한 분 한 분 정확하게 금액 확인하면서 갚아 나가고 있어. 물론 당신 집에 돌려주지 않은 돈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만들지 말자. 우리 사이는 달라질 거 없잖아. 안 그래? 나 아직 사랑하지 않아?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 하나 때문에 한국에는 죽어도 발도 안 들이겠다는 엄마를 끌고 들어온 것처럼 말이야. 내 진심이야. 제발 나 밀어내지 말아줘. 우리는 흔들리지 말자.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과는 무조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게 사정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고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사기당한 개원들 하나하나 다 찾아가 사과를 하셨고 돈도 다 갚으셨습니다. 저희 집 못지않게 돈을 떠나서 가슴에 응어리진 분들이 많으셔서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다시금 문매도 맞고 다 하셨다고 했죠.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찾으실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로서도 집안에 면목이 없었던지라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저희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미안해 언니. 나한테 정말 동생처럼 잘해주고 같이 오래 가자고 했었는데 배신해서 미안해. 그때는 내가 정말 제대로 미쳤었나 봐. 우선 나부터라도 잘 돼서 돈을 불려서 돌아가려고 했어. 근데 사람 마음이 큰돈이 쥐어지니 돌아가고 싶지가 않더라. 순간의 욕심 때문에 좋은 인연 모두 놓치고 나도 외롭게 살았어. 물론 내가 다 자처한 일들이지만 말이야. 더는 변명도 안 할게. 용서해 달라고도 안 할게. 다만 우리 애들, 내 아들은 나로 보지 말아줘. 우리 아들은 하나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고 컸어. 그날 상견례 때는 알았어. 내가 사기치고 돈 떼먹은 거.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까지는 힘들게 하지 말자. 뻔뻔하겠지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며느리한테는 잘할게. 언니한테 마음에 빚진 못까지 해서 평생 잘할게. 2배, 3배, 1000배 더 잘할게. 정말 미안해 언니.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우시면서 저희 엄마께 싹싹 비셨고 저희 엄마는 보기도 싫다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몇 날 며칠이고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문을 열어드리지만 제가 없을 때는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나중에는 아버지도 마음이 약해지셔서
시어머니 말을 들어주자고 엄마를 달래셨어요. 당신이 상처 많이 받았고 아직도 배신감에 몸도 마음도 힘들어하는 거 잘 알아.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만난 거 보면 기가 막힌 인연이 아닌가 싶어. 그리고 저쪽 아들은 몰랐다잖아. 진짜 몰랐으니 우리 딸이랑 그렇게 마음 맞아 만나고 한국까지 왔겠지. 안 그랬으면 한국 오면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전전긍긍했지. 어떻게 다시 들어왔겠어. 사기친 그 사람도 아들 일이니까 그렇게까지 한국에 온 거야. 우리도 무턱대고 우리 딸 앞길을 막을 순 없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우리 딸이 그 친구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일은 우리 대에서 끊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랑 상관없이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살아야지. 조금만 굽혀주자, 여보. 사돈이 되는 거지만 어차피 사돈지간 자주 볼 일도 없어. 그리고 어쩌면 우리 딸한테는 시어머니인데 그런 불편한 감정 없이 더 잘해준다 하잖아. 잘된 건지도 몰라. 엊그제 보니 돈도 보냈더라. 이자까지 붙여서. 물론 그때의 그 돈과 지금의 돈은 다르지만 돈이 달라진 만큼 우리 마음도 변해야지.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 그만 받아주자. 받아줘야 애들도 뭘 시작하던 끝내던 알지. 사실 당신 이렇게 독한 사람 아니잖아. 그리고 그 돈 반은 포기하고 살았었잖아. 평생 못 찾을 뻔한 돈이고 다시 못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마무리하자. 아버지의 말씀에 결국 엄마는 눈물이 터졌고 옆에서 지켜보던 저와 오빠도 한층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평생의 원수로 막연히 생각하기에는 시어머니께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소금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심한 욕도 다 내뱉으셨는데 저와 남편의 사이를 위해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막연하게 악한 분들은 아니신지라 끝내는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만하기로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포함해서 개원 대부분의 분들이 합의를 해주었고 사기 사건은 쌍방 합의로 잘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합의하기까지 3년 정도 걸렸었어요. 정말 콩밥 먹이겠다 오기 부렸던 분들도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사과에 결국에는 용서를 해주었죠. 남편과 연애 2년 그리고 그 후에 합의 3년 그리고 더 지나서 1년의 시간을 가지고 저희는 상견례 자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머리끄덩이 잡고 쌍욕이 오갔던 그날과는 달랐고 무언가 많이 숙연한 자리가 되어 있었죠. 뒤끝 없이 저와 남편의 결혼은 진행이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약속대로 제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어떤 응어리나 죄책감으로 절 대해주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정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셨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저희 엄마께 최고의 사위예요. 아들인 오빠보다 낫다면서 아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좋아하십니다. 혼자 남으신 시아버님을 저희 엄마께서 반찬이며 이것저것 잘 챙겨주세요. 그렇게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전쟁 같은 사랑이 안정적인 가정이 되고 좋은 가족이 되었죠. 원수에게 귀한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사연자님의 부모님께서 마음이 아주 넓으신 것 같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두 사람이 부부연을 맺고 잘 살고 계신다니 해피엔딩인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